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북한에서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체결을 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죠. 아주 심플한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아마 우리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가타부타 아주 많겠지만, 핵심을 전달하는 경우는 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스푸트니크에 나온 이야기고, 제목에서는 전략적은 뺐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외에 다른 국가들하고 체결할 때도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어제 소개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쪽에서는 상호 방위 조약 군사적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봤어요. 체결할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상당히 예외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미국이 파악해주거나 일본이 파악해주거나 이런 건데 우리가 파악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우리하고 미국이 결이 다르다. 그런 것의 반증이다.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 우리가. 그런데 정작 오늘 체결한 것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예요.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 즉 이 말은 뭐냐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거 맺지만 향후 미래에 우리끼리 연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우리하고 맺는 거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시일이 좀 걸리잖아요. 앞에 또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것은 실시간이다 거의. 자, 그럼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방, 과학, 기술 모든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자를 썼는데 맞죠.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북한의 경제력이라는 면에서는 나머지 기술적,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ICBM을 스스로 개발하고 인공위성도 올리고 이들은 나라긴 나라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다 틀어막혀 있잖아요. 봉쇄당하고 있죠. 수십 년간. 몇백만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푸틴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은 격이 엄청나게 높다. 상당히 엄청나게 조심한다. 신중하다. 조심하다기보다는 신중하다는 단어가 맞겠네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글로 된 것보다 요즘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소한 몸짓이나 제스처 이런 거가 사실은 거의 다 말을 해줘요. 오늘 전략적 포괄적 포괄적 협정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이제 양쪽 대표단끼리 만났고 러시아 쪽에서는 장관들이 다 왔어요. 다 왔고 군사 과학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도 왔고 부총리도 왔고 경제부총리 당연히 외무부 장관도 왔지요. 대변인도 오고 하고 뒤에 독대를 따로 했어요. 한글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독대를 하고 서명을 양쪽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남한 정부가 지금 푸틴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 그건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약간 느낌이 뒷골이 서늘한데 이런 정도다. 우리도 지금 상호 방위 조약만 가지고 군사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착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는 다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황과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과의 연계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더 센 거예요. 여기에 상호 방위 조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만 너희가 싫다 그러니까 따로 조약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방 사인하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문제가 있고 미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 지금 미국이 주적이잖아요, 북한에. 뭐 한국이 두 번째 적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이.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참전하게 돼요. 자, 그런 좀 과격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결국 낙책도 그렇게 되긴 됐어요. 자,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중국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예,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시야가 러시아보다 훨씬 좁다. 미국은 시야가 좁다기보다는 시야는 다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몸이. 근데 중국은 행동을 옮길 수 있거든요. 시야가 짧아요. 예,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과의 경쟁 구도, 미국만 이기면 세상이 우리게 된다라는. 그게 푸틴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푸틴이 그게 중국이 싫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난다면 우리 인류는 전체적으로 폭망이다. 러시아 포함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득실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게 엄청난 핵심이에요. 패권이 넘어가는데, 다른 판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쟁 없이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인류사에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엮어보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힘을 하나에서 분산시킴으로 해서 전쟁 없이 넘어가게 한다. 세상을 위한 일이다. 러시아가 사는 길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욕구가 차단이 돼야 된다. 일정 부분. 그 욕구의 차단은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오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견제가 세상의 명분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해진다. 즉 푸틴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극화 말만 하지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 이번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아차 싶은 시진핑이다. 자, 북한이 이번에 중국하고 75주년인가 그래요. 러시아하고도 75주년일 거예요. 같은 해에 수교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과는 5년마다 교환 방문을 했어요. 지난 5년 전에는 시진핑이 북한을 왔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가야 될 차례인데 안 갔죠. 작년에 푸틴 만나고 나서. 자, 김정은이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자, 시진핑은 북한이 200~300만 굶어 죽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국의 편에 섰었어요. 즉 시진핑이 북한을 보는 시야가 뭐냐? 시각은 공깃돌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미국과의 대외 관계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마음속 깊이 이것을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북한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복속시킬 수 있는 국가다.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북한이 적나라하게 느낀 이유가 뭐냐? 푸틴이 던지는 제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푸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국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자에다 이야기하는 거, 팔레스타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특히 더 지금 북한에 대한 예우는 엄청나요, 푸틴이. 제가 쭉 살펴보거든요. 예, 너는 우리 러시아의 희망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전쟁 없이 중국을 누구로 떨릴 수 있다. 원 오브 댐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말려도 우리는 그거 다 돌파하고 하겠다라고 푸틴이 러시아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잖아요. 그걸 요번에 실행에 옮긴 거예요. 당연히 그럼 김정은은, 그래. 러시아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군. 중국은 우리를 활용하려고만 했어. 자기의 품속에 딱 넣어놓으려고만 했어. 이게 이번에 깨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 앞뒤를 통합해서 보면은 시진핑이
자기의 품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북한을 잃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같아서는 러시아의 품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남한하고 남북이 소통이 안 돼요. 맞죠? 그럼 북한에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북한에 관심이 있는 것은 남북이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급 효과에. 그게 엄청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북한이 러시아의 속국이다. 이렇게 되면은 남북 교류가 되겠습니까? 예.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건데! 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명분과 순리에 맞게, 세상의 흐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명분에 맞아요. 그게 흐름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진핑이 자기 바로 등잔 밑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큰 기회를 부여받기는커녕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할 수 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이런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치명타예요. 시진핑한테는. 여러분이 중국 인민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또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시진핑에 대한 반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걸 우리 밑을 빠져나가서 푸틴 밑으로 가버렸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시진핑? 야, 미국은 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푸틴이 진심이네. 우리가 우려했던 거를 싹 발라내버리네. 북한은 러시아를 믿는구나. 러시아만 하고만 이야기를 잘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거기에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수색거릴 이유도 없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럼 북한이 예전에 이야기해왔던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남한에 미군 주둔해도 괜찮다. 이게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이 엄청나게 공격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런 게 초래된 데 있어서는. 푸틴이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새로 취임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뻔히 알면서도 대안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겁고 김정은이 중국을 와야 되는 차례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버 3를 북한에 보내서 정상회담 하자 그랬잖아요. 정상회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김정은은 결정했어요. 푸틴하고 이야기하기로. 그리고 그 기회를 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 살림살이가 나아져요. 원유, 가스 이런 거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군사기술 마찬가지예요. 돈벌이도 줄 거예요. 예. 북한이 그 정도 능력은 되죠. 충분히.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 세계 금융제재, 미국의 힘에 의해서 금융제재, 무역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잖아요. 그걸 푸틴이 깨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편일률적인 거짓말에 기반을 둔 힘이 실리지 않은 비판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 부분에서 소통을 했다. 왜 미국한테 유리한 국면이니까 이게 예? 중국의 팔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러시아가 중국을 북한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수예요. 그리고 중국에 체면 손상시키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미리 예고도 하고 다 이야기해줬어요. 이게 우리 순리다. 명분이다. 예. 이거는 대단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남쪽에 이제 생각들이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 삐라 보내는 그런 집단들 있고,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서 빨대를 꽂는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여차하면 그걸 써먹었죠. 자, 그럼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우리를 지배했던 이민족이
우리가 예전에 계속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한수 미치라고 생각했던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36년간이나 큰일 날 뻔했죠. 예, 우리 이름과 말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 일본하고도 화해를 하자고 하잖아요. 예? 자, 북한하고 전쟁을 한 게 더 사안이 중대합니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일본한테 36년 나라를 뺏겨가지고 진짜 신의 가호로 하늘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셨죠? 예. 그런 일본하고도 화해를 하는데 북한하고는 왜 화해를 못해요? 자, 그런 세력들한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이제 북한은 스스로 안 무너진다. 뭐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왜?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인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그 안에는 거의 상호방위 조약을 준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있고 크게 아끼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미국을 무찌르고 있는 러시아예요. 군사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서방에서. 근데 우리가 참수작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나절이면 된다. 되겠습니까? 미국이 거기에 용인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남이 북한을 러시아라는 그 엄청난 뒷배가 생긴 북한을 공격하는 거 예, 네오콘들이면 그럴 수 있죠.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혀 달라진 이야기죠. 러시아의 매운맛을 본 상황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참수작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뭐가 남았느냐? 푸틴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너희들 이제 평화스럽게 해결해야 돼. 이야기해. 서로. 지난번 바이든이 압박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대. 담대한 구상 실현해. 예. 그러면서 미국을 한 번 더 쪼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의구심을 가질 부분, 즉 중국이라는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동맹 체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북한의 태도를 보면. 중국을 버리는 거거든요. 시진핑 만나러 안 갔잖아요. 결례예요, 결례. 일부러 안 갔단 말이에요. 중국은 가서 구애를 했잖아요. 넘버 3를 보내서. 예. 이것은 북중러가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아요. 미국이 엄청나게 환영하는 부분이죠. 예. 윤석열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아무리 삐라를 보내고 확성기를 틀어대도 이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스스로 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어요. 이겁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할 수밖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이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왜냐 훨씬 더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게 됐거든요. 한반도 상황이 푸틴이 옴으로 인해서 그냥 담대한 구상 실현해.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게. 예, 푸틴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빵빠레를 전부 다 바이든한테 미국의 대통령한테 불러줄 준비가. 지금이 아니면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김정은하고 대화한 것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요. 미국.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 무너집니다. 10월 달에 브릭스 미팅이 또 있죠. 여기서 미국이 이걸 걷어차게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발동될 거예요. 사우디 페트로달러 집어치웠잖아요. 그리고 속도 조절하고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 브릭스 통화 이야기를 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 미국이 완전히 정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면은 중국하고 다시 말문을 열면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미국이 이제는 그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잃는 게 너무 많죠. 그럼 미국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걸 원치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차선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체제, 큰 대형 국가 밑에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브릭스라는 어떤 희망이라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도 운신의 폭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것을 못 고쳤어요. 거치지를 못했거든요. 미국과 패권 경쟁하느라고. 예. 자, 그러면 전 세계가 또 불안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 자체가. 자, 내부에 불안 심리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외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다시 패권적인 모습을 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푸틴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미국아, 제발 손을 잡아라. 예. 전 세계가 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의 안중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대신 방해를 한다 이러면은 예, 철퇴를 맞겠죠.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중러 군사동맹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았어요. 그 신호를 다 보여준 거고, 그것을 중국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들었죠. 각자의 선택이니까, 북한하고 러시아에. 예? 지금 중국이 그걸 해주려고 보니까 문득 다시 아차 싶은 거예요. 러시아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해야지 북한을, 내 영향력에 들 수 있겠구나.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이번에 알은 거예요. 한반도 전략적 중요성을. 북한을 어떻게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세계 흐름에도 느꼈겠죠. 그걸 이때까지 중국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덩치만 컸는데 머리는 덜 발달한 이런 청소년 같은 상황이 지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위험 요소죠. 엄청나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걸 미국이 알고 있고 계속 건드리죠. 제가 건드리는 핵심은 뭐냐? 소수민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지니까. 왜? 미국이 몽골에 엄청나게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수민족 문제는 그래요. 무너질 때 하나만 탁 터지게 되면은 중앙에서 흔들리게 되고, 지금 시진핑이 패착을 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을 이렇게 만들게 허용했다는 것이. 거기다 소수민족 문제 터져보세요. 예, 몽골에서. 내몽골이죠, 그러면. 신장 위구르, 티베트 한 바퀴 싹 돕니다. 남쪽의 그 산악 지역에도 뭐 베트남, 라오스 이 접경 지역에도 많아요. 조그만 데들, 조그만 종족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미국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끝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푸틴의 협상력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 선호도도 보여준 거예요. 자, 북한이 우리랑 손잡았지. 중국은 물 먹였잖아. 북미 종전 선언을 하면 바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랑. 근데 네가 안 한다면 이런 형태가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겠지만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이 카드를 잡아야 되는데 사진에 보이는 게 G7 회담 이태리에서 했죠. 최근에. 거기서 지금 이제 정상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지금 딴 데 깜빡하고 지금 약간 기억이 살짝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 총리가 여자죠. 바이든을 이렇게 기회를 줘서 돌려 세워서 사진을 찍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커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 민주당, 공화당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도 인기 없어요. 바이든과 트럼프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똥 묻었고 하나는 겨 묻었어요. 누가 똥이고 누가 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록적으로 양쪽 후보가 다 싫다는 비율이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나? 백악관에서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권 주자를 바꾸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라 망가지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내용은 뭐냐.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용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 대신 나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저 그거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예, 대통령 후보가 바뀌다고 그래서 미국이 처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개선될 건 전혀 없거든요. 바보짓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시기는 지금이 딱 좋단 말이에요. 좋구나 향후 몇 년 안에. 근데 우크라이나전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버려야 되는 카드이고 앞에 대통령을 욕하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북미 정전선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금년부터 해서 1년 내로. 왜 우크라이나전을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고 푸틴도 결심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북한을 김정을 초청했을 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확실하게 기울어지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거의. 그래서 미국도 기시다 방북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대해서 오케이 안 하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기시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매년 준비를 했어요. 끝에 틀어져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심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어떻게 봤느냐. 예전에 다 소개시켜드린 내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시면은 좀 더 새로우실 거예요. 볼게요. 자, 자크 아탈리라고 프랑스의 대통령 자문도 했었던 석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이 2006년 발간한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점진전 약화를 예상했고, 이 사람이 이제 논리 전개 방식이 그거예요. 전 세계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거점이 생기다. 그걸 잘하는 지역이. 그럼 세상에 돈이 모이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다 모여요. 그럼 그 지역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새로운 기술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점은 그것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막 따라가려고도 하겠죠. 근데 안 되다 보면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벌여야 돼요. 자, 그게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그 기회가 왔다. 미국 다음 어디냐, 거점이. 이런 논리의 전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약화될 것을 이제 예견을 했고, 시간까지 제시했어요. 자, 2006년에 발간됐고, 이게 번역서니까 사실은 한 2000년 정도에 써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미국의 통제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 이미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브릭스 활성화되고 작년부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폭발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터키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브릭스 가입하겠다 이야기했죠. 사우디가 상호 방위 조약 갱신하면서 페트로달러를 버렸죠. 그런데도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라면서 자꾸 늘어졌죠. 저 약한 모습을 보였죠. 이게 균형추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도 중국한테 잘하겠다 이러면서 최근에 미팅을 했잖아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베트남도 우크라이나전 그 피스 토크에서 피스 서밋인가요? 거기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이 눈밖에 난 거죠. 미국의 전쟁이니까. 그런데 브릭스를 위한 외교장관 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거기 참가했잖아요. 그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을 초빙했잖아요. 평양 다음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확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게 급속도로 변화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통제에 대한 저항 본격화 202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맞아요. 거의. 예? 지금이 그때예요. 좀 빠르죠. 그리고 35년도 되면은 미국이 스스로 통제력을 포기한다. 금융 문제로. 이제 됐죠. 이 책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감도 있었죠. 2007, 8년, 9년 이때 있었고 지금 브릭스라는 게 생기고 또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금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달러의 지금 존재 가치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사우디 페트로달러 버렸죠. 여기다가 그 푸틴이 가진 한 방이 있는 거잖아요. 브릭스 화폐. 왜냐면 브릭스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달러의 횡포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지금 시간 조절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근데 소프트 랜딩을 미국이 포기한다면 바로 브릭스 화폐 쪽으로
급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더 빌려서 나라가 돈을 풀어서 GDP 성장률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미국 채권은 안 팔려요. 이제 다 내다 팔아요. 미국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축통화긴 하지만 약해진 기축통화가 됐거든요. 응? 미국은 돈을 더 빌려야 돼요. 이제는 더 많이 찍어내야 돼요. 이제는 남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찍어내면 물가는 더 올라요. 그럼 저쪽은 채권 가치가 더 떨어져요. 채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악순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통제력 포기예요.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자카 아탈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압축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서히 변화가 조금씩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밑의 변화가 있다가 그게 수면 위로 부상해서 문제다 싶을 때부터는 너도 나도 다 알게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바뀌어요. 폭발적으로.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35년까지 갈 거 없다고 봐요. 금년 내년에 미국 금융계가 무너져도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그거 핵심을 브릭스가 지고 있고, 브릭스의 핵심을 러시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물이 북한에 와가지고 김정은과 뜬금없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하면서. 이건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로 손 잡아라. 폭망하지 말고 미국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카 아탈리가 이야기한 게 35년부터 50년까지는 10여 개의 다중거점일 것이다. 이때만 해도 우리 지금 말하는 다극화 이런 이야기 없을 때예요. 왜? 미국의 패권이 엄청나게 강력할 텐데, 2000년대 초반에. 그죠? 예, 중동에 가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아들 막 때려줄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예, 북한에 수백만 명 굶어 죽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고, 인도주의 지원은 엄청나게 최소한 수준에 그쳤죠. 남쪽에는 우리도 못 도와줬죠. 우리 부처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10여 개의 다중 거점이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삼스럽죠. 다극화다. 이게 다극화. 자카 아탈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 대륙에서 처음에 미국 동부, 그 다음 서부로 넘어갔다. 그게 뭐 실리콘밸리, 뭐 캘리포니아 이쪽이죠. 그럼 실리콘밸리 다 죽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휙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분명히 태평양을 건너갈 것이다. 예. 다중 거점화되면서 거리 가면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면은 거기에 후보지가 있다. 2000년에 한 20년 이상, 25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베이징, 서울, 도쿄, 그들 정도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일단 다중 거점에 포함됐다가 한 군데로 다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예. 지금 보세요, 여러분. 훨씬 현실감 있죠, 이야기가. 예. 푸틴의 말하고 똑같잖아요. 다극화된다. 판짜기가 바뀐다. 근데 이제 그때 자카 아탈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패권에서 다중 거점화로 지나가면서 다른 패권이 하나 생긴다. 패권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다른 중심지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예. 전쟁이 있을 걸 암시하거든요. 전쟁이 있을 걸. 왜? 미국이 그냥 안 나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마시키는 게 지금 북한에 온 푸틴의 일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카드예요. 한반도 소통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해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걸 확실하게 해줬잖아요, 이번에. 러시아의 이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누구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독립적으로 그들이 가진 역량껏 살아나야 된다. 혼자 힘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돼야 된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영향력 하에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게 그 다중 거점의 핵심 거점이죠. 한반도 그렇게 돼야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튕겨 나간 거예요. 중국은 언제라도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공기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푸틴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걸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30년 안으로. 자,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 그러면 자카 아탈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기술적 변화가 있다. 그래야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그거 미국이 다 고민했었어요. 우리도 따라 했고, 전기차로 시작했죠. 그럼 수소에너지, 그린에너지, 4차 산업, 4차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그건데 미국이 전쟁의 유혹을 못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와서 한반도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서 러시아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저는 수소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에너지. 우리 지금 수소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죠. 자, 지금 수소는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전기를 우리가 풍력단지 같은 걸 통해서 생산할 수 있지만, 수소를 다량은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액화 수소를. 액화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나 사할린 그 위에 뭐 캄차카 반도에 무궁무진한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쪽 지역, 태평양 지역 쪽으로 다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을 바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죠. 거기서. 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소에너지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점을 생성시키는 새로운 기술적 테마는 뭐냐? 수소에너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왜? 러시아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외에 4차 산업의 제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겠죠.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의 이번 방문은 우리한테 핵심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짤막하고 명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반도에 남북 평화,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한 단계 확 올린 겁니다. 네. 푸틴만이 한 것은 아니죠. 오랫동안 기획된 일이었고, 지금 타이밍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푸틴이 한 겁니다. 남쪽도 관련돼 있었고, 미국도 관련돼 있었겠죠. 네, 지금 그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선인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예전에 쭉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자카 아탈리 이야기처럼 지금 들으면 더 훨씬 새삼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참고로 하면 돼요. 현실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인들이 우리한테 준 뜻은 참고사항으로 삼으면 돼요. 최소한 이것은 우리 선인들이 우리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사랑이에요. 정성이고. 자, 볼게요. 도선비기죠. 도선비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요 앞부분은 뭐냐? 도선비기는 정감록에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가짜다 진짜다 그런 말이 환단곡이나 뭐 부도지 이런 이야기 참 쭉 있지만, 이것은 이미 누가 조작을 했다 그러더라도 조선시대 후기 했던 거예요. 남북이 분단되고 통일되고 이런 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1000년 전에 도선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남북이 갈라진다. 그러다가 한 나라로서 서방의 영향권 안으로 간다. 한 나라로서 다시 안정을 찾는다. 이게 통일을 시사하는 바예요.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요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기병서세죠.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병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천자간에 하늘과 땅이, 세상이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즉 이것은 세상에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큰 물결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자,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일 수도 있고 가자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한 패키지예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 우리가 눈에 쓰여졌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시야가 트이게 된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되게 엄청나게 답답하고 왜곡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많죠. 많이 극우화되고 있죠. 어제 양엄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도선이 쳤는지 뭘 알고 이런 소리를 했는지. 뭐 가자도 서쪽이고 우크라이나도 서쪽이에요.
어쨌거나 그게 큰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개안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즉 우리의 통일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랑 가자와 우크라이나는 한 패키지예요. 그죠? 왜 가자 전쟁에를 불을 지핀 것도 저는 러시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반기를 드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나온 거예요. 이 흐름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쟁에 불을 붙인 거잖아요. 가자 팔레스타인들이. 같은 거예요. 즉 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 정리되는 과정,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대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네. 그 가운데 그것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북미 종전선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도선의 이야기를 현실에 막 해석을 해본다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부 다 실체적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은 미래죠. 어떻게 되느냐? 삼린조안이에요. 이것은 뭐냐? 전쟁 없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다는 게 편안한 안자, 번영을 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위의 나라들이 너 나보고 통일해, 제발. 제발 통일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분단이 됐습니까? 북이 남침을 해서 당연히 분단이 됐겠죠. 우리도 북침하고 싶었어요. 통일되고 싶어가지고.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반도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대항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았지만 서로 성향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이 종결되고 나면 너와 내가 적이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냉전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냉전체제에 자리 싸움을 하는 전쟁이었어요. 미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렇죠. 우리의 뜻에 의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쨌거나 통일하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왜? 미국과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화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땅 따먹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을 마쳤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양쪽 다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하고 천지 차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거꾸로 푸틴이 그러는 거잖아요. 남 화해해라. 푸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화해해라. 이런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해라. 미국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야, 푸틴이 오늘 쭉 말씀드렸죠.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도 고립시키고 우리도 괜찮겠네. 푸틴의 이야기가 자꾸 솔깃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덜컥 문다? 그렇게 하면은 주변의 여건이, 주위의 이웃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한반도가 이제는 소통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통일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 없이 통일된다? 오늘 푸틴이 와서 전쟁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남한이 뭐 북한을 공격한다. 이거는 둘째 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 응? 이 도슨비기의 이 내용이 그냥 전설이 아닌 거죠.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어요. 서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과 도슨비기의 내용을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면 돼요. 참고로. 대신 현실은 엄청나게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그 다음 계룡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룡산이라는 것은 우리 계룡산 있죠. 주역에 보면 풍내익계에서 계룡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도읍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풍내익계가 뭐냐? 바람풍에다가 바람이 불고 우레가 쳐요. 그래서 섞여요 막. 그러면서 덕을 준다는 거거든요. 더할 익자거든요. 이건 뭐냐?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불을 붙여야 돼요. 정체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양의 고전 사고에는 보면 정체돼 있으면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 되게 수가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풍내익인데 바람이 위에 있어요. 바람은 방바닥으로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네, 번개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즉 뒤섞인다는 거예요. 바람은 동물로 치면 닭이고, 번개, 우레는 동물로 치면 용이에요. 그래서 계룡산이에요.
계속 뒤섞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란이 오겠죠. 시끄럽고 비도 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을 뒤섞어서 고여있는 물들을 섞이게 만들어서 세상에 덕을 준다는 그런 오묘한 괴예요. 그게 계룡산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 제가 정치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물론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혼란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시를. 그렇지만 그게 결과는 좋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우뚝 서면서 세상이 우리를 달리 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박근혜 탄핵을 시켰을 때 세상이 다 놀랬지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곳이 있나? 시민이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나? 희망을 보는 거죠. 이것은 이번에 벌어질 일을 이 계룡사는 그것의 확대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큰. 자, 그 과정을 거치는데 주위에서는 다 박수 쳐준다. 하나로 되라, 하나로 되라. 그게 전 세계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 3자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참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사상적인 부분이다. 이게 3자는 소위 말하는 삼교. 이제 모든 종교도 지금 농했죠. 분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종교의 원래 취지를 많이 잃어버렸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주지는 못하고 전부 기업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사상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새로운 그 이름이 현재 불교를 유지하든 기독교를 유지하든 이슬람을 유지하든 뭐든지 간에 신선해진 새로운 사고가 나온다. 그것은 현실에 있는 혼란을 한번 겪으면서 나오는 이야기다. 네. 자, 제가 이걸 보면은 혼란은 있지만 그의 전쟁은 없다. 주위에서 평화스럽게 해결해라. 네가 잘 내야 된다는 압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적인 위험스럽지만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큰 희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아까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세계대전을 거치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 안정이 된다. 그게 뭘 통해서? 남북 통일을 통해서. 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제가 덧붙여서 한번 겹쳐본 것입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지고. 네. 자, 야산이다이죠. 뭐 주역의 대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예전에 소개드렸던 건데 한번 볼게요. 지게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목동이 한 손으로 양을 몰고, 양은 대단하죠. 미국의 이게 큰 양이죠. 지게 뒤에는 물고기가 담긴 꾸러미, 소자예요. 소련할 때 제 길을 떠나는 이치와 같다 했다. 엄청나게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한 거예요. 자, 끝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은 양하고 목동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진짜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은 그 뒤에 담긴 꾸러미겠죠. 자, 여기서 물고기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물고기가 담긴 꾸러미를 확 풀어했었을 때 뭐가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상황을 이때 60년대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남북 상통이 어찌 될지 제자가 묻자. 이게 지금 출처가 없는데 출처를 제가 적어야 되겠네요. 자, 뭐라고 했느냐? 돈서전몰의 우호지화풍이라고 대답을 했다. 돈서전몰, 돼지하고 쥐가 같이 몰락을 하고 호랑이와 소 사이에 화해하는 분위기가 불 때 남북 통일이 된다. 그렇죠. 여기서 돈과 선은 중국과 일본을 지칭한다고 봐지고요. 우호는 당연히 러시아와 미국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자, 우호지화풍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푸틴이 강력한 수를 뒀어요. 절묘한 수를 둔 거죠. 자,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남북 상통이 돼요. 담대한 구상 실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60년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조들을 모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손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이런 걸출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평생 남 밑에 빌붙어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의 역사학자들이 우리를 교육시켰던 우리가 부족한 민족이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네. 자, 탄핵 이야기 해볼게요. 전쟁은 없다.
다만 깜깜한 전제정치의 시기가 3년, 짧으면 3개월이 온다. 통일이 임박했다는 징조다. 이것이 아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산. 예,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깜깜하죠. 자, 지금의 우리 정치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럴 수 있죠. 남쪽에 북에 대한 도발이 지금 있었죠. 예차하면 전쟁을 할 판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의 이야기를 현재 적용시키면 현재 상황은 악화된다. 즉, 윤석열이 이제 그의 이야기에 맞춰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까 뭐 도선비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달은 큰 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비바람이 친다. 남한 상황에서 비바람이 친다라는 게 뭘까? 예. 남북 간의 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은 아니다고 그래요. 그건 탄핵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꼭 날 것 같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윤석열 앞으로 3년 남았죠. 이것도 절묘해요. 예. 타나가 83년에 죽었는데 타나한테 물었어. 너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야기 중에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시절 2020년대, 2030년도까지 살고 싶다. 이러면서 상당히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도암 한동석. 이제 우주변화의 원리를 쓴 사람이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통일이 된다. 한 정부를 가진 나라로 통일이 된다. 60년대 한 이야기예요. 전쟁은 대신 없다. 남한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각 종교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남이 8, 북이 2의 지분이다. 이것은 탄핵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제정치의 암흑기가 온다. 짧게 3개월, 길게 3년. 그것을 얘기해서는 한동석은 남한사회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 종교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네.